하십시오. 내년에 시험 볼 때요. 예. 시험장에 집에서 예. 거기 온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어차피 다 절대평가니까 서로 보여줍시다. 불러주자고요? 보여줍시다. 아, 근데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 가리지만 맙시다 얘기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군가 봤어도 너나 보여준 거 아닌가 높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네.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다른 누군가가 자기는 못 봤어요. 그렇게 헌정 못했어요. 네. 저를 찔렀어요. 음. 다음번에 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왜 보죠? 왜 보죠? 왜 그러냐고요? 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다 붙을 거고 절대평가니까 제로프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은 합격률이 몇 프로죠? 20%인가요? 15%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떨어져요. 그분들 거 봐봐야 점수가 뭐는 예를 들어서 옛날 학교처럼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알면 걔거를 보면 모른다 이런 걸 모르지만 거기 뭐 무작위로 앉아 있는 그분들 대부분의 뭐죠 다 떨어지시는 분인데 그 뭐하러 볼 건데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컨닝은 이게 보여주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예, 그죠? 근데 이 시험은 1차 시험은 특히 아무리 성적이 잘 나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간신히 시험의 시간에 맞춰서 풀기 때문에 뭐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이 그렇게 컨닝이 큰 의미 있는 시험은 아닌데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좌우로 네 분이에요. 그죠? 네 분 중에 세 분 이상은 떨어질 시험이고 또 그분들 합격할 분도 뭐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뭐죠? 허덕허덕 거리는 시험인데 뭐 볼 수도 없고 봐봐야 의미도 없고 또 체킹도 다르잖아요. 그죠? 체킹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뭐 이게 실제로 참 묘하게도 컨닝이 의미 없는 시험.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원을 옛날에 2002년도에. 근데 이제 그 수강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인데 이 양반은 그때는 이제 잘 될 때니까 이렇게 회원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매달 수강료를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잘 될 때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수강료 내는 날만 와요. 와가지고 수강료 내고 등록하고 음료수 하나씩 쫙 돌리고 그리고서 다음날부터 또 안 와. 안 오고 나서 또 이제 한 달 지나도 수강료 낼 때 되면 좀 와가지고 어떻게 수강료 내고 등록하고 음료수 쫙 돌리고 또 안 와. 이거를 한 6개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돈 내주고 고맙긴 한데 또 괜히 또 한 7, 8개월 지나가지고 환불해달라고 막 그럴까봐 난 수업 듣지도 않았다고 막 그럴까봐 저 좀 뵙자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머리로는 공부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학원에다가 앞면을 터가지고 컨닝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신경 쓰지 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나는 그냥 와가지고 한 잔에 한 번씩 와서 음료수 돌려주고 그죠? 공부 잘 됐냐고 이래가지고 뭐죠? 앞면을 튼 다음에 컨닝을 해서 합격할 생각이지 자기는 머리를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절대로 환불 같은 거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앞뒤는 체킹이 같아요. 옆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같은 학원이라고 같은 장소에 보는 보장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학원 원서를 이렇게 이만큼 가져와서 이렇게 딱 내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교실이면 다 같은 학원생이에요. 같은 학원생.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앞에 분이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원서 줄 때 누구 뒤에 접수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 알아보니까 그분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 해준다. 왜냐하면 컨닝이 하는 사람도 신경 쓰이지만 보여주는 사람도 신경 쓰인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사장님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만약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못 해준다. 만약에 진짜 원하시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이 양반을 내 뒤에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앞에 분을 남자분이에요. 룸사랑이다 뭐하다 막 데려다녀가지고 데려다녀가지고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손잡고 오셔가지고 이 양반 뒤에 접수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접수해줘서 합격하셨어요. 둘 다. 그런 분은 있었어요. 그런 분. 근데 지금은 이게 같은 교실에 같은 학원생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다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한 교실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할까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고 예? 그죠? 3명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는 다 모르시는 분이고 거기다가 이 시험은 대부분이 뭐예요?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 거 본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 사람도 뭐예요? 떨어질 거거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보여주려면 굉장히 뭐예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죠? 거기다 걸리면 또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쁜 데다가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뭐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다 잘 봅시다. 이건 뭐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불가능하다. 그죠? 223페이지입니다. 1번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거 하나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건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한. 이번에 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거를 권리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가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 보면은 그 양반이 대통령을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청와대를 그 내 집 어렸을 때 잘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잘한 곳이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집, 내가 되찾아야 될 집, 내 집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시고요, 그분이. 그리고 뭐 내가 뭐 필라라든 뭐라든 간에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거 자꾸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뭐예요? 권리,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이 같은데 대통령은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갑에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해 가지고 법정 대리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 교재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의 대리권이죠.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자, 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 갑은 수권행위를 한 거죠. 이 숫자가 줄 숫자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 이런 의미인데 이 수권행위는 일단 명백히 뭐임은 맞냐면은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를 사라는 말 속에는 갑이 뭘 원하고 있죠? 아파트 사기를 원하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어요. 차이점 뭐냐 하면 을이 승낙을 해줘야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수권행위를 뭐로 보는 거죠? 계약으로 보고요. 승낙이 필요 없다.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죠. 차이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라고 그랬더니 을이 싫어 인거나 나 안 해 라고 해도 이미 을은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단독행위고, 싫어 나 안 해. 승낙을 안 했으니까 을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계약으로 보는 견해인데, 상식은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2번 수권행위 성질해가지고 가해서 두 번째를 쭉 보시면, 통설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과 뭐예요? 판례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요, 을이 내가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 117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117조 때문에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을로부터 굳이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나번인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건데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가장 흔한 게 이거죠. 갑과 을이 부부여서, 그죠?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봐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여서,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리를 부탁했다 위임을 해서,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기초적 내부 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문제는 다번해가지고 수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바로 수권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유인성이고요. 기초 내부 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견해는 뭐죠? 무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나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둘이 이혼했어요. 그랬을 때 을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유인성. 둘이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무인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인성만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무효 취소 해지가 되더라도 어디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죠? 그 취지인 거죠. 그죠? 컨닝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죠? 제가 컨닝을 요새는 이제 엄격합니다. 적발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잡으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도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안 잡았는데, 최근에는 안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신고를 해요. 어디 시험장에서
누구는 커닝을 했는데도 안 잡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감독한 사람들이 뭐예요?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도 과거에는 이렇게 시간이 종료가 됐으면 걷잖아요. 그죠? 걷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늦은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좀 그런 거 안 해요. 타이트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기다려주는 걸 볼 누군가가 또 신고를 해요. 거기서는 시험 끝난 지 5분이 넘게 지났는데도 시험지도 안 걷고 감독관이 쳐다보고 있더라. 뭐 이러면 이 감독관들이 뭐예요? 괜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그 인터넷인지 뭔 때문에 굉장히 뭐 좀 타이트하게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인성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미난 말씀드릴까요? 제가 재미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시험 감독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이제 여상이죠. 여상 가가지고 부기 시험, 타자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이제 시험 감독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에 시켰는데 지금 생각 웃긴 게 법대생이라고 잘할 것 같으니까 법대생을 뽑았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그 뭐죠? 좋았어요. 87년도, 8년도인데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단 5만 원이면. 그죠?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만 원이면 배추집 하나면 술을 1차, 2차, 3차까지 먹었는데 커피값이 300원 할 때였잖아요. 커피가 그 미팅할 때 커피 먹으러 가면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미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인데 일당이 뭐죠?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상고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2살이에요. 22살 먹었는데 양보 입고 오래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애 양보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 상고를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그냥 막 유리창에 매달려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주눅이 들었고 제가 저거 나이차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주눅 들었고. 근데 이제 교무실에 갔더니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데 감독할 때 그 컨닝하는 친구가 있으면 잡지 말래요. 왜냐면 잡으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그 대신 그 컨닝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 보이더라고 진짜. 있으면 그 근처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컨닝을 안 하니까 잡지는 말고 그냥 그러시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노골적으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처 가서 섰어요. 섰더니 얘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렸어요. 제가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서 있었더니 얘가 저를 툭툭 치면서 아저씨 비켜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몸짓하다가 굴욕적으로 제가 비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시험 감독 안 갔어요. 컨닝하니까 생각나네. 자, 판례 좀 볼게요. 판례 뭘 취한다고요? 무인상. 자, 판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그거잖아요. 홍일점은 행복한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많은 집단에서 여자가 1명, 2명이면 아주 행복하대요. 근데 반대로 청일점은 굉장히 불행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입장에서 남자가 1명, 2명 있으면 힘들대요. 이유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남자가 그런 상황이 익숙치를 않아서.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남자들은 어떤 사회에 살게 돼요? 남자가 많은 이런 집단에 속했는데 어느 순간 여자가 대부분이고 남자가 1명 있는 집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남자들이 뭐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5만 원 벌려 갔다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요 판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갑이 도박 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죠. 왜?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 을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현금은 없다. 그 대신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판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갑이 그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팔 한번 읽어보는데 길지만 다 읽어볼 겁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별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 한정되고란 네 글자가 키포인트예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에 직접 해당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의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명백히 이 도박 채무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뭘 안 준다는 거죠?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죠? 한정되고라는 말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 뭐예요?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 을은 적법한 뭐인 거죠? 대리인인 것이고 따라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준다. 우리 판례 뭘 취하고 있는 거죠? 무인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3번 상대방과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고 4번 수권행위의 철회 물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뭐 할 수는 있죠? 철회할 수는 있다. 끝이죠? 그 다음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아주 쉬운 잘 냅니다. 일단 법정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이 된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2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의 대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아파트 좀 사다오. 그럼 을은 뭐예요? 아파트 살 수 있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그럼 을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결국 수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해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가능한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왔겠죠, 그죠?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대리인이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라 그랬으면 뭐예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취득하게 됐어요. 새롭게 취득한 것을 다시 팔아먹으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하고 처분 행위는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를 면제하든 전부를 면제하든 항상 본인에게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불이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면제해 주고 싶으면 깎아주려면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스스로 판단해서 뭐예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소할 수도 없고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뭐 면제 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누가요? 임의대리인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225페이지 하단부터 넘겨보시면 22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 판례를 정리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판례 안 읽어보셔도 돼. 안 읽어보셔도 되고 요것만 정확하게 뭐예요? 숙지하시면 되죠. 그다음 판례 밑에 나오는 나번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겁니다. 자, 해석을 했는데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돼요. 이거 우리가 언제 했냐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할 때 했어요. 그죠? 그죠? 118조. 그러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 하느냐? 첫 번째, 가능한 건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처분행위를 못한다는 말이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할 때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죠? 임대가 들어간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요.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요 좌측의 내용하고 우측의 내용을 혼합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좌측은 뭐예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뭐 하느냐 문제고 요거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문제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기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대리인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좀 이따 볼 거고 2번 부동산의 매도 답만 볼게요. 일단요. 5번 보시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여기까지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X.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네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럼 을은 당연히 이 갑의 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갑의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가 직접 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은 을이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지가 직접 샀다는 말은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하게 되고요. 법 논리적으로는 을이 매매대금 10원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죠.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더니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쌍방대리도 매도에 관한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돼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돼요. 그럼 예외도 알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왜 금지하느냐? 본인이 피해를 받을까 봐 금지하는 거잖아요. 나라도 본인이 상관없대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이미 확정된 채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채무 이행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둘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돼요. 합쳐보면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미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래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라면 을의 결정에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하등의 손해가 없는 것이니까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자기 계약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돼요. 대물 변제 뭔지는 아시죠? 그죠? 돈 대신 물건 갚는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억 대신 아파트로 갚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데 을이 혼자서 결정한다면 본인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대물 변제는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고요. 경계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인데 경계 개념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전단지 가끔 보면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매매 계약한 거죠. 근데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근데 대출을 신청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뭐로 바꾸고 있어요? 대출 계약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중도금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신청만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건설회사에다가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 우리 혼자 결정한다면 상환기간도 지멋대로 결정하고 이자도 지멋대로 결정한다면 본인이 뭐 보겠어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교재 228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오죠. 자, 공동대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수인이에요. 원칙은 각자들입니다. 실제로 원칙이 더 많이 나는 부분인데 각자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을에게도 대리권을 주고 병에게도 대리권을 줘서 을도 대리인, 병도 대리인이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을도 따로 아파트를 알아보면 되고요. 병도 따로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법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을 주면서 을과 병에게 함께 해라라고 뭘 주면요? 제한을 주면 그때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예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느 금액에 구입할지 의사결정을 함께 했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돼요. 뭐만 함께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근데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친권자다. 앞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 먹었는데 학교를 지금 보낼까 내년에 보낼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의사를 결정했어요. 이번에 보내기로. 그러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게 뭐죠? 공동대리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A 토지죠.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2억 원을 주길래 그 매매 대금 2억 원을 을이 뭐 했냐면 수령했어요.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도망갔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교재 의의 보시면 개념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금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수령할 수 있는 거니까 의뢰행위는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한 대리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했죠. 다시 말하면
돈 갖고 뭐 했어요? 도망갔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의뢰 행위는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라는 점이죠. 그죠?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있고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있으니까 무슨 대리? 유권 대리인 거죠. 그죠? 만약에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도망갔으면 그거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울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남용은 뭘 전제로 합니까? 유권 대리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의리 동갑법 잠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병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이 돈 갖고 도망가게 되면 병은 보호를 받죠. 그 대신 갑은 완전 막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굳이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부담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권 대리고 유효하지만 다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무효다라고 하는 뭘 인정하냐면 예외를 인정해요. 그죠?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란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정리해보면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요? 유권 대리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적용합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란 민법 규정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요? 무효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그냥 넘겨보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나와요. 공통된 소멸 원인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시험을 잘 내는데 주의할 점은 본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죠. 본인의 뭐예요? 사망만 있다는 점. 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예요. 그 말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돼야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 말은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가 되더라도 대리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해할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117조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모순된 거 아니냐. 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일을 해요. 자,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이었던 자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111조 때문에. 다만 원래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해석에 따르면 피성년 후견인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둘 다 모순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로 인해서 128조가 나오는데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은 전도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는데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무 완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와 달리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은에게 땅 좀 팔아라.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는 얘기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에게 땅 팔라고 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땅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죠. 근데 나중에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저에게는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그죠? 자, 해제는 언제 하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채무불이행. 자, 그럼 이래죠. 땅 팔라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어요. 땅 팔았어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놈이 땅값을 안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이미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요. 그 다음 우측 상단의 법정 대리의 특이한 소멸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3절 대리 행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